트럼프가 11월 30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달러를 버리려고 들면은 보복을 하겠다라고 탈달러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경고가 나왔는데, 이 경고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브릭스 국가들의 이런 어떤 움직임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릭스도 이렇게 움직일 수뿐이 없는 게, 우리도 언제 어떻게 미국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찾자라는 게 지금 브릭스의 움직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 금과 같다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런 말을 했고, 플러스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제롬 파월의 생각이 바뀌었다, 좋게 얘기하다가 제롬 파월의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뭔가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연준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없다, 또 이렇게 하면서 연준은 또 비트코인에 또 반대적이구나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그 이후로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연준의 의장이 비트코인에서 언급했다는 게 하나의 이슈입니다. 과거에는 언급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이를 언급했다는 게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평가고, 또 하나는 연준이 금에 대한 시각은,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치솟아 올라간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이다, 이건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연준이나 미국 정부의 기존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을 달러의 경쟁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금과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금 가격의 상승을 지난 한 10여 년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불 선만 오면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금 가격을 어떻게 하든지 억눌러 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미국 달러의 발행액은 10배가 넘게 발행이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대조표상 발행액은 한 8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8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달러가 10배 이상 발행됐다는 얘기는 달러의 대체자산인 사실은 금이나 은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전혀 오르지 않고 눌려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의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을 1년에도 한 심하면 8차례씩이나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레버리지도 계속 축소시킴으로써 사실 이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금시장을 떠나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연준의 시각이 비트코인이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고 금과 경쟁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러와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든지 거리를 두게 만들려고 해요. 과거에 금은 달러의 경쟁자로 해서 그렇게 심하게 규제를 했는데, 연준으로서는 비트코인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론적으로 분리시키려고 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대체자산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금, 은, 비트코인이,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 가치가 가장 큰 게, 이거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언급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살 수 없다고 한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마 루미스 상원의원이 지역 연준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전환시키자라는 그런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견제일 겁니다. 전략자산을 하는데 연준 자산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죠. 자, 또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다음 코멘트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 큰일을 해낼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선두에 서고 싶다. 이제 당선 이후에 이런 코멘트 했었는데요. 석유 매장량과 유사한 암호화폐 매장량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이제 묻는 질문에, 네, 그런 것 같다. 예, I think so라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 되고 난 다음에 이 코멘트를 했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미국과 브릭스는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지금 경쟁 관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실상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와 미국은 물밑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텍사스 주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전략적인 자산을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이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텍사스가 미국 최대의 채굴존이에요. 미국에는 크게 채굴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텍사스고 하나는 미국 동부 지역의 그 뉴욕의 서부 즉 에팔라치 산맥 그 주변에 또 하나의 큰 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주로 채굴을 해요. 즉 한마디로 이쪽이 전기값이 가장 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심야 전기료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사실은 텍사스가 이렇게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을 발의하기 전에 이미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먼저 치고 나와서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펜실베니아나 텍사스처럼 이런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는 주가 한 10여 개 주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주정부들은 주정부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별도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태까지는 개인들이 끌어왔던 게 이제는 기관 주도 장세가 되고 기업들도 재무전략의 일환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국가 단위로 옮겨와서 미국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50개 주정부들도 자기 나름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참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이나 어떤 쓰임새 같은 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가격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이런 환경이. 자,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 자산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는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을 비트코인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 전략의 전체를 밟을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상인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공약 중 하나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 도입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가상 관련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분이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감안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위에서 같이 좀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달러를 벗어나려는 국가들한테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여튼 위협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100% 관세를 매긴다는 건 그 시장하고 단절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1, 2%만 관세를 매겨도 경쟁력을 잃기 쉬운데 100% 관세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차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4일간 러시아 카잔에서 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때의 핵심 의제가 서구의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또 하나는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여태까지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받쳐온 게 페트로달러였었는데 여기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비상사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11월 30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 달러를 버리려고 들면은 보복을 하겠다라고 탈달러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경고가 나왔는데 이 경고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브릭스 국가들의 이런 어떤 움직임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릭스도 이렇게 움직일 수뿐이 없는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9년 이란을 필두로 해서 많은 나라들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사실은 미국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하면 하루아침에 그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꼬꾸라지는데 1979년 이란, 2005년 북한, 2011년 리비아, 2012년 시리아, 또 2018년에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순서로 이거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는데 이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보기에 우리도 언제 어떻게 미국의 공격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찾자라는 게 지금 브릭스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창설 후 최초로 134개 합의사항이 담긴 가잔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브릭스의 덩치가 어느 정도 커졌냐 하면 지난해에 4개국이 더 들어와서 이제는 9개국이 됐거든요. 브릭스가. 이 9개국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예요. 그리고 GDP가 37% 정도에 달합니다. 서구의 G7이 29%거든요. 서구의 G7을 이제는 한참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대표단만 해도 5,200명이 넘는 메모드 회의였어요. 36개 국가의 대표들하고 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13개 국가를 준회원격인 파트너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이제는 몸집이 22개 국가로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 경쟁력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번 회의의 사실상의 핵심 의제가 서구의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스위프트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그 중에 하나가 브릭스페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브릭스페이는 기존의 5개국, 지금 9개국이 되기 이전의 5개국이었을 적에 각국의 CBDC를 토대로 서로 통화를 교환하고 거래하고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군데군데 보면 리플 시스템을 쓰고 있는 은행이나 기관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얘기는 이 시스템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으로 또 하나의 기능을 추가시키면서 그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브릭스 브릿지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것은 한마디로 중개은행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을 없이도 상대국들하고 결제가 가능한 거죠. 이러한 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신용카드가 한마디로 브릭스페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QR코드로 신용카드 대신에 이거를 사용하면은 자국 통화를 쓸 수 있는 이러한 카드도 개발을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미국이 러시아에서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 카드를 긴급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를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제는 서구의 신용카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용카드를 만들어냈고 하여튼 이렇게 두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면 연 300억 달러의 송금 수수료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제는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청산거래소를 만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곡물 같은 게 주로 브릭스에서 생산이 되는데 왜 상품거래소는 미국과 런던에 뿐이 없느냐. 우리가 스스로 상품거래소 만들겠다라고 해서 곡물거래소부터 만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에서 석유를 갖고 나오는 유조선에 석유의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자기들이 재보험 시스템하고 신용평가사도 석유의 신용평가사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자체 내에 신용평가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다 서구의 서방의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한 가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브릭스 브릿지를 보면은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간 러시아는 브릭스 공동통화라는 걸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브릭스 기축통화를 포기하고 이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간 서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브릭스가 공동통화를 만든다는 건 그게 사실상 브릭스 능력으로는 힘든 가당치 않은 계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구 언론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EU가 공동통화를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브릭스가 그런 공동통화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브릭스 브릿지라는 결제통화라고 하면서 다른 통화를 구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사실 여기에 반대했어요.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자기들은 이 결제 시스템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브릭스 브릿지가 강점인 이유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시스템이 빠르면 1년 안에 등장할 거라는 걸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은 사실은 서방의 국제결제은행이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함께 개발한 그런 결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 적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만들고 봤더니 이거를 미국 연준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 시스템을 쓰면은 달러 사용이 줄어들고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IS는 이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아예 이 프로젝트로부터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스템을 사실상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브릭스가 갖다 쓰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합의만 된다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하는 이면에는 왜 그러냐면 브릭스 회원국 간에는 자국 통화로 교역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 브라질의 해화라는 이게 변동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그러니까는 무역상들이 다 위안화로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해보니까 위안화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해외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에요. 그리고 흑자 규모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에 있는 위안화조차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브릭스 회원국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싶어도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국의 무역 네트워크가 지금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다가 이게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140개가 넘습니다. 이게 5년 전 통계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미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40개 국가뿐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중국의 무역 네트워크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디커플링 전략을 하면서 줄 세우기가 잘 안 통하는 이유는 제3세계나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죄다 중국 편에 줄을 섰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교역하는 게 자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빨간색들이 대부분이고 미국과 주로 거래하는 나라는 이제는 극소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자체 내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교역하기 때문에 이건 자체 내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중국의 교역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중국은 CIPS라는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무역거래와 자본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을 기준으로 위안화 거래가 달러 거래보다 이제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안화 거래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위안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브릭스가 뭐를 시도했냐면 그들만의 무역 통화인 브릭스 유닙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즉 과거 러시아의 생각은 공동 통화를 해서 무역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쓰겠다는 건데 그건 포기하고 브릭스 회원국들이 자국 통화를 다 사용하되 무역할 때만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로 정산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브릭스 유닛은 금 40%를 담보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청 국가들을 포함한 브릭스 플러스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한 근본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사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 시에 영국 대표인 케인즈가 주장했던 당시 방코르라는 무역 통화 개념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용해 온 겁니다. 이로써 그 위안화 유동성 부족을 새로운 무역 통화로서 대체하자는 게 이들의 지금 취지인데 그런데 이것도 빠르면 올해 아니라도 도입이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유닛이라는 이 디지털 화폐는 UN 산하 기구인 이리아스라는 이게 국제첨단 시스템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가 개발한 탈중화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개발해 놓은 거를 브릭스가 갖다 쓰면서 대신 금 40%와 브릭스 통화 바스켓 60%를 담보로 하는 실물화폐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신용에 의존하는 달러 같은 신용화폐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봐야죠. 지금은 무역통화로 시작하지만 브릭스가 신개발 은행에 약 4조 달러의 이런 무역통화를 보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로 봐서는 이게 나중에는 공동통화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조 달러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참고로 연준이 발행한 달러의 지금 총액이 지금 7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건 4조 달러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제의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포럼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됐냐면 당장 무역할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국 간에는 크립토 무역을 촉진하자. 한마디로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무역통화로 쓰자라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은 공식적으로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발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채굴이나 암호화폐 사업이 일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채굴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채굴을 합법화시키면서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채굴 업체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은 국내에는 팔지 못하고 러시아 상품이나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수입상들한테 팔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내에서 채굴된 거는 국내 판매가 안 되고 해외 수입상한테만 팔게 함으로써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들이 러시아 석유나 상품을 사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들이 무역을 할 적에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이번에 2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양성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브릭스 통화 바스켓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렇게 발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럼 앞으로 중국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지겔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가 결국에 가서는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내놨고, 그 다음에 일본의 로버트 기요사키, 즉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이 양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춘평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서구 언론은 그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게 사태가 심상치 않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그 SNS에다가 다급하게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런 협박성 경고를 날리면서 달러 대안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약속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브릭스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미 페트로달러의 진열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JP모건 등의 자료에서 나온 얘기인데 2023년에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이 달러 외의 통화로 거래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사실 2022년 말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적에 아랍 국가들하고 연쇄회담을 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석유를 팔 적에는 위안화로 거래해달라는 제의를 했는데 실제 그 이듬해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위안화 거래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1971년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가의 고리가 끊어지고 세계 외환 시장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달러 가치가 아주 폭락을 하셨어요. 그때 1974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사우디 국왕을 방문해서 비밀 협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사우디와 오펙은 석유를 달러로만 파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 나라와 당신의 정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1974년 6월에 50년 만기에 양국 간 군사경제협정이 맺어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내용은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달에 50년 만기
도달했을 적에 미국이 연장 요청을 했을 적에 사우디가 이걸 거부합니다. 즉 이제 사우디는 이 협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즉 한마디로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해야 되는 의무로부터는 이제 해방된 거예요. 이런 두 개의 사실들이 지금 페트로달러의 균열을 시작했는데, 이게 트럼프로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100% 관세 경고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달러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모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